여러 뉴스 및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1월 결혼 예정 예비 부부입니다. 미국 근원물가 및 소비자 물가 잠정치보다 낮게 나온 점이 9월에 예정된 미 연준 금리 동결에 대해서 동결 및 인하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 될까요? 아니요. 7월보다는 8월 물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파월이 9월에 올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바꾼 이유가요. 7월, 8월 두 달이 남고 9월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월 물가보다는 8월 물가를 봐야 되는데 7월 물가보다 8월 물가는 더 오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금리 동결, 인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국에서 1970년대에 를 보시면은 1차 오일 쇼크가 와요. 그때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렸다가 1차 오일 쇼크 끝나고 인플레이션 많이 떨어졌구나 싶어서 금리 내렸다가 벌어진 상황이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왜냐면은 달러와 유가는 페트로 달러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확 내려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유가가 폭등을 해서 2차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파월이 충분히 다 안정될 때까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파월이 이야기했던 게 2025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 부분은 2%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2%의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근원 물가가 제대로 안정화되는지를 보겠다. 근데 현재 근원 물가, 미국의 근원 물가 떨어진 것은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고차 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요것 때문에 근원 물가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은행에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요소가 금리를 올릴 요소는 많아요. 물가 잡혔다 하는데 지금 하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8월, 9월부터는 3% 다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더라도 금리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이 경착륙을 할까봐 하고 있는데 그 지표가 되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안정됐으니까 금리 아직 안 올려도 된다. 한미 금리차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환율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저 방송하고 있는데 1330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오히려 미국 근원물가 및 소비자 물가가 잠정치보다 낮게 나왔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 끝났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환율이 튀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안정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미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채권의 가격은 왜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이랑 만기 때 딱 얼마 주기로 한 채권인데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그만큼 금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중에 이자로 그만큼 많이 받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한국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시 한국 채권 가격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이고 한국은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럼 한국 채권 가치는 확 떨어지지 않겠구나. 저게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라면은 앞으로 채권 가치는 올라갈 상황만 나오겠구나 하고 한국 채권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 자본이 어디서 나왔어요? 탈중국 자본. 중국에 투자했던 금액 중에 80%가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저기로 많이 갔겠지만 금리 동결하고 있는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채권이 더 안정적이에요? 미국 채권이 더 안정적이에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미국에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미국 채권은 안전합니다. 한국은 망해도 미국은 안 망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위험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채권 가격이 더 안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한국 채권을 팔고 미국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IMF 때 벌어진 일이에요. IMF 때 미국이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금리 계속 올리죠. 그리고 그때 딱 멈추면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먼저 무너지고 97년에 이게 우리나라까지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IMF가 터졌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올리고 딱 멈췄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자금이 빠져나갔어요? 피그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유로존 재정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죽어라 미국 금리 올리는 대로 따라 올리고 미국에서 9월에 올릴지 말지는 보고 결정하겠다 하니까 유럽도 이제서야 유로존도 우리도 다음에 올릴지 말지는
보고 결정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동결을 했죠. 그러면 한미 금리 차이 영향은 언제 온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왜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할까요? 아, 미국 CPI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금리 동결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지금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미 금리 차가 더 안 벌어진다고 하는데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금리라도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고. 즉 뭐예요? 오히려 미국에서 진짜 동결 및 인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그때 환율이 칠 거다. 그래서 제가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윳돈을 차분차분히 모으다가 IMF 때 이렇게 튀고 글로벌 금융위 때 이렇게 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1,400원 이렇게 튀었는데 또 이렇게 튀는 상황 오면 그때 파시라고. 또 그 다음에 또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모으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내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된다. 동결 가능성은 있어도 인하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동결은 미국 CPI 때문이 아니라 환율이 안정되면 동결할 거고요. 환율이 튀면 동결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튀고 있으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점에 대해서 가계부채 현황 점검의 결과에 따라 금리 인상 등 선제적 관리 방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란 뉘앙스. 이거는요, 심각하다고 하면 공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서 문제가 터진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경고하는 데가 어디죠?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등 2금융권. 그리고 얼마 전에 2금융권에서 뱅크런이 날 뻔한 상황이 왔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 중에서 480곳은 자기자본 비율이 10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한 280곳 정도는 유동성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대손충당금을 구실채권 규모가 대손충당금 규모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일단 나 만기 때까지라도 돈 넣어놓고 있자. 그 다음에 이동을 하더라도 지금 빼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에서 가계대출 문제가 터집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위험하다 느껴지는 곳들, 특히 연체율이 높은 곳들, 이런 곳들에서 자금이 빠져서 안전한 1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2금융권 뱅크런 사태가 또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공황이 생기니까. 그리고 집값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원하는 건 집값 안 떨어지는 걸 가장 원하지만 한은에서 원하는 건요, 연착륙이에요. 그러니까 경착륙이 나게 될 경우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큰데 연착륙이 나는 경우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그나마 좀 덜하죠. 개구리 삶으려면은 물을 온도를 천천히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물을 확 끓여보면 개구리가 펄쩍 뜨거 하면서 펄쩍 뛰어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연착륙이 될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완전 경착륙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착륙하는 게 더 연착륙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는 심각 수준이 맞습니다. 그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97% 정도 됐어요. 일본 버블 때는 한 70%, 70에서 80% 정도 됐고 80%도 안 갔어. 70% 정도 됐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00%가 넘어갔습니다. 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죠. 안 위험하다가 아니다. 지금 공황이 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니다? 현황 점검 회의에 따라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전체 부채의 그 DSR은 40%가 넘어갑니다. DSR 규제가 40%인데 전체 부채의 DSR이 40%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가 넘어갔는데 이게 코로나 때도 55%였어요. 이게 안 위험하면 도대체 뭐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거. 첫 번째는 뭐다? 미국은 금리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이고 뭐고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가계부채 올라가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어요. IMF 터지면 끝이었잖아요. IMF 때 달러 싹 빠져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문제 터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환율 올라가면은 물가 폭등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돈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계부채
터지고 저기 집값 폭락하고 이거보다 달러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니까 그때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없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마어마하니까 정부에서 지금 금리를 낮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부채보다 가계부채 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계부채 금리도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요. 문제 터질 거예요, 이제. 특히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터질 거고, 그때는 앞다투어서 공항으로 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고 담보가 들어와요. 이 담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터진 게 돈으로 안 주고 담보로 줘가지고 담보가 팔리지 않고 담보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면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게 커져가지고 터진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베어스턴스랑 리먼 브라더스가 어마어마한 은행이었는데 그때 무너졌죠. 우리나라도 그런 사태가 터지면서 2008년부터 집값 떨어졌다가 2009년에 데드캣 파운스 나왔다가 2010년부터 떨어지더니 2011년 초에 터진 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거고. 요 그 사례들만 쭉쭉쭉 머리로 넣어 두시더라도 지금 당장 금리 인하, 동결이든 인하 이런 것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일단은 금리 인하는 아주 요원한 일이고 오히려 지금은 더 인상을 생각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금융권 위기로 번지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다 안심해라 하는 말들은 그거를 철석같이 믿을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감당 가능하다고 하는데 감당 가능하지 않고 거기에 정부는 지금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유동성도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